통상조약 140주년을 맞이해서 깊은 자리에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 한미동맹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꿈꾸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분단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추구해야 될 사명이자 또 다른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미래를 설계하는 자들한테 하나님은 한결같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마냥 방황하는 친구한테는 그 축복이 올 수가 없죠. 그 미래 한반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꿈꿔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한미동맹이다 보니까 한미동맹이 과연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공과가 있었는가를 좀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이 거두어지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지 않는 차원에서, 근데 그것도 미국과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을 일궈내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제거시켜 나가고 협력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어제 오늘에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 남북관계가 멈춰 있는 상황, 또 한반도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중 관계는 패권 경쟁으로 치닫다 보니까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통일을 생각한다, 통일을 논의한다, 이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주제 같습니다. 그러나 이 틈새, 이런 틈새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이 통일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통일된 한반도는 분명히 우리 남쪽 지역에서 그렇게 영향을 발휘했던 그 무서운 그 가치적인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권이라는 이 가치가 오늘의 한반도를 우뚝 세운, 우리 대한민국을 우뚝 세운 그 원동력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된 한반도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일 것이라는 거죠. 나라여야만 된다. 이 두 번째는 통일된 한반도는 어떤 경우도 주변국에게 위협을 주는 나라가 아니다. 또 핵이 없는 비핵 평화국가로서 거듭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없이 외침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의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상당히 강한 나라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국을 위협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죠. 그런 나라의 모습이어야 된다. 또 통일된 한반도는 대단한 외교가 필요하고, 또 했을 때 이 동맹관계는 우리에게 그만큼 축복을 주어왔기 때문에 한미 동맹관계도 지속시켜 나가면서 주변 국가와의 어떠한 경우도 적대관계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한미 동맹과 동북아 다자 협력 체제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또 이와 곁들여서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은 너무도 희망스러운, 너무도 기대가 되는 세계인데, 이 물류를 통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통일된 한반도는 물류와 금융의 또 기술의 시대가 될 것이다. 또 통일된 한반도는 무섭게도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떨치고 있는데, 또 우리 종교적인 것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화합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어떤 경우도 갈등하고 대립하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는 얘기죠. 이미 우리는 그 기술 강국으로 기술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등장했습니다마는 통일되었을 때는 더더욱 그것이 확고한 위치로
가리매김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과연 이렇다면은 이러한 통일된 한반도를 왜 주변국들은 반대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따져봅시다. 과연 우리 의지에 의해서 한반도가 분단이 됐냐 하는 것이죠. 원초적으로는 일본에 식민지배가 없었던들, 또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를 분단시키지 않았던들, 또 다른 통일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물론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공격이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확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때아니게 중국 인민해방군들이 개입되어 가지고 통일을 좌절하게 됐던 것이죠. 이 이유는 한반도 현재 분단이라는 것이 주변국 모두가 책임져야 될 역사적인 시대적인 과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분단을 줄기듯이 이루는 이 주변국의 형국은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주변국은 한반도가 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통일시켜야 된다는 도덕적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제일 못났기 때문에 이렇게 분단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더불어서 주변국과 함께 통일된 한반도를 일궈내기 위해서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통일된 모습은 문명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갈등과 대립의 냉전 질서가 완전히 종식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은 고통과 권력에서 시달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이것이 이렇게 극도로 대립하고 있는 국가들까지도 통일이 되는데 국제사회에 상당한 정도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또 통일이 되면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패권 경쟁 속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들의 어떤 전략적 의지에 의해서 한반도를 통일이 일궈냈을 때는 그 이후에 미중 관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협력과 공존 관계로서 발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통일의 의미는 저런 문명사적인 측면이나 시대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의 그 주변국 역학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통일된 한반도를 일궈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통일을 일궈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통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고 또 통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에서 분명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흡수 통일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죠. 결단코 북한 핵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 한 통일은 가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좀 공교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한미 동맹 체제라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방위 체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인 일인지 언제부턴가 우리 안보는 미국이 책임져 주고 또 전쟁이 났을 때 미국과 함께 싸우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패배의식을 갖게끔 했던 것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남북한의 어떤 힘의 겨름 싸움에서 이게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진행되어 왔던 미국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가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는 그런 체제로 탈바꿈을 해놔야만이 남북한 체제 대결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전쟁을 치러서 통일된 한반도를 일궈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전작권 전환이 이 통일에 하면 바가 뭔가. 또 세 번째는 마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신 나간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유럽의 평화라는 것은 이게 치열하게 군비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군비 통제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남북한 간에도 군비 통제를 추진했을 때 비로소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한반도가 아무리 통일을 한다고 노력해 본들 주변국이 갈등과 대립 질서인 상황에서는 통일 한반도를 원치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반도의 전략 환경이 협력과 공존 질서로 가지 않는다면은 통일은 대단히 어렵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통일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추진해야 될 중요한 팩트라고 봅니다. 이 동북아 지역의 적대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과 공존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통일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해야 될 중요한 이슈는 평화협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평화협정이 이루어졌을 때 국제법적으로 이 두 나라가 전쟁 상태에서 협력 공존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평화협정 문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한반도 비핵화 문제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의 사실상. 이 비핵화 문제는 세 가지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내려놓는다는 하나의 생각만 갖고 있다가 만약 전혀 다른 판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도저히 핵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도 분명히 추진이 돼야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 틀 속에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현재 어떤 군축을 통해서,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우리는 대비해야 될 것인가. 또 세 번째는 북한이 통제 불능 사태입니다. 지금 현재 40기 정도의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앞으로 한 5년만 되더라도 북한은 200기, 또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수기의 ICBM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이건 진짜 통제 불능 사태가 됩니다. 이때 사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병행해서 나갈 때 우리가 북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첫 번째 문제는 이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시켜 나가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한반도 운명을 좌지우지할 나라,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필히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 협상의 대상이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북미 간의 해결을 하는 그런 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중국도 북한 핵 문제는 즐기고 있는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북한을 핵폐기시켰다는 의지가 없다면 저는 핵 문제는 영원하다고 봅니다. 또 중국이 진정코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핵 문제 해결 없이, 또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라면 핵 문제 해결 없이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덤벼든다면 중국도 필히 이 비핵화 협상에 자리를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그 자리를 하면서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일궈낼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북한이 핵 사찰할 수 있도록 모든 신고도 하고 핵 동결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또 거기에 상응하는 일련의 그 한미 중간에 또 국제사회가 보상을 해주는 거죠. 해제도 해제시켜주고, 또 또 다른 차원에서 평화 프로세스 차원에서는 미북 간에 또 남북 간에 연락사무소도 개설을 하고, 또 군비 통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남북 간의 군비 경제도 완화시켜주는 조치들을 해나가고, 이런 신뢰를 구축해놓은 것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핵을 완전히 폐기한다면은 진짜 모든 그 북한에 대한 제재도 해제시켜주고, 또 미북 간의 국교도 정상화시켜주고, 더 나가서 모든 IMF랄지 월드뱅크 같은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북한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도 아주 활성화시키는 남북한 교류 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런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은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로 성큼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그랜드 스트래테지를 가지고 북한 핵 문제와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풀어나가자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핵을 만약에 저렇게 방치 상태에서 우리가 있다면 안 된다. 우리 군 차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략적 타격 무기 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미국 평가들에 의하면 한 85% 정도까지 우리가 했고, 미국의 어떤 확장 억제 전략이랄지 맞춤형 억제 전략을 한다면은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가 분명히 제거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 전술핵 무기도 물론 재배치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마지막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통제불능 사태에 있을 때는 핵은 저는 무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핵은 핵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핵무장하는 데는 많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따를 겁니다. 그럴 각오가 있을 때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작권 전환 문제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우리 의식세계까지 상당한 정도로 손목게 해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안보는 당신 미국이 책임져주고 북한의 위협도 당신들이 막아주려는 이런 거고, 우리는 딴전을 피는 형국이 됐습니다. 심지어 우리 군에 대해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 군을 비하하고 군의 역할이라는 거 없는 것처럼 하면서 군을 비난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어 왔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2010년도 일이지만은 2010년도에 있었던 놀라운 사태는 우리 한국군이 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연평도를 유린하는 포격도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침략행위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출격했던 전투기가 응징 포복을 못하고 회항하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한국군은 군사력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군이 주도하는 그 작전 제도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넘겨준다는 것이 이 전시작전 통제권의 의미입니다. 한국군의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이 미국에 의해서 행사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작권을 전환했을 때는 진짜 어떤 경우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무시하지 않도록 하는 놀라울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전작권 문제는 이 통일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식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우리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기어린 정신적인 좌표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게 군비 통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군비 통제를 한다는 것은 마치 평화만 생각을 하고 이 나라 안보가 무장 해제될 듯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비핵화가 진정이 돼 나갈 때 남북한 간의 공격용 무기랄지 그런 훈련들을 안는 것입니다. 유럽이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주한미군이 있다 보니까 함께 미국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는 이 평화협정 체제 문제입니다. 평화협정 문제는 얘기를 하는 것은 평화협정은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죠. 파리 평화협정이나 아프간에 있었던 평화협정에는 대단히 우리한테 던져진 시사점이 많습니다. 한결같이 그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는 외세를 철수시키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일이라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상황이 된다면은 저희들은 똑같이 베트남에서나 아프간에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평화협정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 효과를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되기 전까지는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의 문제를 무조건 나가라. 사실상 주한미군이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통일 문제와 관계에서 이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어떤 경우도 북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을 바라는 것은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전반적인 말씀드렸던 이 사항들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거대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것들은 그 평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통일 전략을 어떻게 연계해서 나갈 것인가를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상당히 그런 그랜드 스트래테지를 가지고 통일을 일궈내야 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 한미 동맹. 통일 한반도의 비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한반도의 분단의 원인을 우리 쪽의 그 무능함에서도 기인한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도덕적 책임 문제 함께 특별히 이제 한반도 통일의 해결 요소에 대해서 이제 북핵 회기 문제, 전략권 전환 문제, 그리고 군비 통제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지역의 하나의 균형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동북아의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고 평화 프로세스와 한반도의 그 통일에 관한 큰 틀에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자로서는 정대진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한평정책연구소의 정대진입니다. 아까 김영무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제가 아주대 통일연구소장 이제 아직도 겸직 발령을 또 내주셨는데 그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프로필이 좀 바뀌어가지고 아직 좀 반영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평정책연구소 이게 독립연구법원에서 자유롭게 즐겁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정경현 교수님 그 발제 이제 들으면서 발제문 받고 이제 방대한 양과 이제 심도 있는 연구 잘 봤습니다. 통일 한반도 비전과 한미 동맹 역할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다른 뭐 특별히 쟁점이 있다거나 뭐 이제 그렇다기보다도 좀 논의의 다양성 차원에서 제가 또 궁금한 거 고견을 좀 청해 듣는 거 한 두 가지 정도 여쭙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통일 한반도를 전제로 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비전을 밝혀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건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 일정부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공식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이제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 논의가 상당히 이제 거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통일 이 논의에서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 일정부가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 정책 목표라기보다도 이제는 어떤 가치나 규범, 당위 같은 걸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인식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나온 게 89년이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나온 게 94년인데 한 30년 이상 이제 좀 한 세대 정도가 흐르면서는 이게 이제 통일 요 방식의 일민족 일국가 체제의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정말 실현 가능한 목표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좀 표하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토론문에 뭐 최근 경향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설문조사 자료들을 제가 좀 기록 차원에서 뭐 남겨놓긴 했지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자료뿐만 아니라 통일연구원 자료나 뭐 어느 한 여론조사가 모든 진실을 다 마련해 주는 건 아니지 말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 설문조사의 경향성을 놓고 봤을 때 통일이 꼭 필요하냐, 특히 또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 일정부 방식의 통일이 실현 가능하고 필요하고 그게 이제 성취를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에 대해서는 그 응답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는 그건 좀 부인할 수 없는 경향성으로 확연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의 이유 자체도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하는 게 아니라 전쟁의 위협을 상세하게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 비율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이것 또한 이게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특히 20대뿐만 아니라 10대 이제 교육부의 학교 통일 교육 실태 조사들을 봐도 이 응답 비율은 계속 좀 올라가는 추세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놓고 봤을 때 이제 남북 관계 특수성,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 당사자주의나 민족 동질성 회복 같은 걸 얘기하는 남북 관계 특수성이 입각한 그런 통일보다도 어쨌든 국제관계 보편성, 그러니까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서 평화를 지지하고 촉구하는 방향으로서의 통일은 동의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여론이 확산되고 인식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한미 동맹이 얼만큼 이제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통일의 이유를 이제 국제관계 보편성, 전쟁 억제나 평화 추구 같은 데서 이제 구하는 여론이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한미 동맹의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북한 위협에 대한 수세적 방어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 평화 추구라고 하는 적극적 입장에서 뭔가 이제 그 전략적 목표와 지향점들을 좀 새롭게 디자인을 좀 해야 될 시점들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게 같이 이제 한미 동맹 역할을 통일과 맞물려서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그 질문과 좀 논리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남북관계 특수성보다 국제관계 보편성에 입각한 통일 논의를 좀 다양화시키고 논의를 좀 확장해 나가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과연 이제 그 미국이 남북관계 특수성에 입각한 통일 논의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지금 정부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공식 담론 이 민족 동질적 회복과 남북한 당사자주의 등에 입각한 그 통일 방안 논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니까 과연 미국은 얼만큼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 통일 한반도 비전 일궈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지지하거나 동의할 수 있을지 등등에 대해서도 아마 좀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고견을 좀 청해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이 이제 우호적인 양국 관계를 어떻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에 관련된 그 여론들은 굉장히 지금 우호적인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2021년 현재 이거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의식을 조사한 거 얼마 전에 나온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발표를 봐도 미국인 67%가 한국을 동맹이나 뭐 파트너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동맹 인식으로 보면 이제 프랑스, 독일, 일본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중요한 동맹이다라고 이제 미국인들은 답을 한 걸로 지난달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에서 봐도 주변국 친밀감에선 미국 77.6% 압도적입니다. 중국 4.0% 이제 이렇게 나오는 추세로 굉장히 좀 압도적인 추세로 이제 미국의 친밀감이 2020년 대비해서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도 한미 협력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2020년 35.8%에서 2021년에는 44.1%로 8.3% 증가했습니다. 한중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답변은 9.2%에서 10.4%로 같은 기간 1.2% 증가하는 거에 그친 데 비하면은 한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 가운데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또한 2020년에 28.1% 답변했던 게 2021년에 45.7%로 이게 쭉 수직 상승에 가깝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답변은 65.4에서 48.7%로 반대로 이제 감소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딱 이게 데칼코마니 한 것처럼 이게 중립 지켜야 된다는 것은 떨어지고 미국과 협력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이 딱 올라가는 그렇게 반비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실시됐던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현 정권의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2060 세대들도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는 이제 뭐 이제 이런 인식들이 여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어쨌든 미중 경쟁의 격화 가운데 우리 미국이나 중국 한쪽을 좀 택해야 되는 이제 그 진실의 순간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한국인들은 어쨌든 미국 쪽에 거는 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표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은 굉장히 좀 불투명한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올해 또 성공적으로 열리는 뭐 이제 그런 변수들이 뭐 여러 가지 여론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영향을 미쳤다고 또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여론이 얼마나 또 지속 가능할 것인지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 그리고 또 뭐 여러 이제 동맹이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단순한 군사 안보 동맹이 아니라 이제 기술 동맹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가지고 우리 동맹 관계들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점점 이제 진화 발전하고 있는 것들에 따라서 우호적인 인식과 여론들은 계속 이제 확산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미중 경쟁의 갈등 와중에서 정말 중국한테 심각한 타격을 또 얻게 되면은 또 이 여론이 얼만큼 또 지속 가능할 것인지 그것도 이제 또 그건 또 미지의 영역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그 여론들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좋은 여론이라고 봤을 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또 무엇으로 좀 보시는지 나중에 또 말씀 주시면은 저도 오늘 또 많이 배우고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